자, 오태민 교수의 저서 비트코인 그리고 달러의 지정학 책에 대한 내용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기술적인 현 상황 하에서의 비트코인의 흐름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술적 지표, 보조 지표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것도 알려드렸고요. 저는 지난 시간에 비트코인의 폭락은 절호의 매수의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바 있는데, 앞으로의 흐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하락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텐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의 그 폭락은 어떻게 보면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또 아리꼬리를 달고 반등했다는 것은 폭락하는 그 상황에서 매집하는 주체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암시하기 때문이죠. 자, 책으로 돌아와서요. 오늘은 137에서 160페이지까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37페이지부터 160페이지까지 한번 다뤄보겠는데요. 자, 137페이지. 트럼프 현상의 대두, 불만의 계절, 이렇게 타이틀이 나왔습니다. 자, 트럼프 당선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트럼프의 당선이 상징하는 것은 미국의 우선주의, 그리고 미국 패권을 재강조하는 것, 중국 제재를 강화하는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당황을 했죠. 그런데 미국에서 이상주의를 내세우는 대통령들과 달리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를 본인의 정치 간판으로 내걸었죠. 각국의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인데도 불구하고 정치 간판으로 내세웠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든 어느 나라 대통령이든 자국의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주된 공약으로 내세우지는 않는데, 트럼프는 자국의 우선주의를 주된 공약으로 내세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민주당이 많은 표도 가져왔죠. 왜냐하면 그동안에 각 나라에 참여했던 미국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면서 자국의 이슈에 관심을 가지라고 하는 목소리를 내는 주체가 많았었는데, 바로 트럼프는 그 틈새를 공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많은 표가 트럼프에 쏠렸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그만큼 민주당이 그 틈새를 잘 공략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전통적인 민주당 텃밭인 지역들, 그 중에서도 러스트벨트로 불리는 주들에서 트럼프는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의 표를 빼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당선의 가장 큰 배경은 무엇일까요? 배경은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인식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과 일본,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놀라운 성취와 더불어서 그 성취에 가려진 미국의 평범한 국민의 고단함을 동시에 떠올리게 하는데, 미국의 우선주의를 내세운 것은 아주 영리한 선택이었다는 것이죠. 독일과 일본은 미국에 도전했다가 망한 나라였는데, 미국은 동맹으로 삼은 뒤에서 안보를 책임져 주었고 경제적으로 지원해 줬다. 그리고 한국에는 한반도에 지정학적 이익이 크게 없었음에도 한국전쟁에 참여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해 주었으며, 이후로도 자국시장을 개방해 주었고, 또 권위주의의 군사정부가 민주주의로 전환하도록 유도해 주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을 비롯한 세계 시장으로 나아가도록 독립에 부강한 나라가 되도록 중국의 경우도 그렇게 해줬다는 것이죠. 이렇게 일본과 독일, 한국과 대만, 중국에 제조업 우위를 내주고 이렇게 각 나라가 부강하도록 도와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미국에 패전한 독일과 일본이 눈부신 성장을 보이고, 한편 중국마저 미국의 도움으로 발전했는데, 미국은 그만큼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라는 그런 개념이 팽배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자국의 우선주의를 내세우다 보니까 트럼프 쪽으로 표가 많이 쏠렸다라는 것이죠.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인식이 트럼프를 당선시켰다.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쭉 나오고 있고요. 자, 일본이 미국의 고립주의를 깨우다. 고립주의라는 것은 뭡니까? 고립주의는 요새와 전략이죠. 국제 문제에 무관심하는 성향, 이것이 바로 고립주의입니다. 근데 그런 고립주의에 일본이 그 성향을 깨운 것은 먼저 이제 일본이 예상치 못했던 미국을 침공한 거죠. 진주만을 공습했던 것들, 태평양 전쟁에서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은 것처럼 보였던 일본이 승리하면서 초기에 승리하면서 미국을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미국과 공동으로 이제 중국에 대응하는 일본 이렇게 타이틀이 나오는데요. 2022년도에 일본 정부는 적 미사일 발사 거점들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를 명기하고 안보문서를 개정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직접 무력 공격을 받을 뿐만 아니라 동맹국에 대한 무력 공격으로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는 사태가 발생하며 반격 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일본은 원거리 타격 무기를 확보하고 5년 새 방위비를 2배로 늘렸습니다. 미국, 중국에 의해서 세계 3위라고 합니다. 방위비에 있어서요. 바이든은 일본의 군사력이 그 지역에 필요한 선한 힘을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을 했고요. 일본을 방문했을 때 그렇게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태평양 억지 구상을 제시했는데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인도를 포함한 대중국 포위 라인을 구축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축으로 해서 공동으로 중국에 대응하는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이 책은 그렇게 쭉쭉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과거 태평양 전쟁 이후로부터 일본을 성장시킨 것이 미국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상 차원이죠. 핵전쟁을 처음으로 일으켰고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일본의 산업을 일으켜주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태평양 전쟁도 벌어졌고 한편으로는 그 농업 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속셈이 있었습니다만 한반도 전쟁이 벌어지면서 이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을 성장시켰다라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반도에서 벌어진 전쟁으로 인해서 일본이 농업국가로 전락할 수 있는 그런 상황 하에서 산업화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 군사력을 증강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 또 미국이라는 것이죠. 다음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의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반도의 지정학적 의미. 자, 주한미군. 자, 주한미군은 어떤 존재로서 작용을 했냐. 주한미군은 지난 80년 동안 일본으로부터 보호하는 힘으로 작용을 했었죠. 일본으로부터 보호하는 힘으로서 작용을 했고 또 이제 앞으로는 일본과 중국의 결합을 견제하는 힘으로서 작용을 할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자, 한반도의 지정학적 의미. 자, 앞서서 일본이 방위비를 늘리면서 군사력이 강화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중국의 위협이 쇠퇴하고 나면 일본의 성장하는 그 군사력을 또 견제를 해야 되죠. 그래서 한반도는 그런 의미로서 지정학적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현재는 일본을 키우고 있는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의 군사력을 증강하는 것을 방임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성공하게 되면은 또 일본이 급부상하게 되고 또 미국과 마주보고 있잖아요. 일본은. 그래서 다시금 또 일본이 미국을 견제할 수 있는 힘으로 작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한반도가 또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가 바로 그런다는 것입니다. 중국, 한국, 일본, 미국. 그래서 미국은 일본과 한국을 전략적으로 선택해서 북부상하는 세력을 견제하는 그런 지정학적 위치로 활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을 활용하고요. 또 남중국해에서의 그 해협 상황에서의 일본의 섬, 센카쿠를 지지하면서 정토 분쟁이 일고 있는 중국과 일고 있는 센카쿠 지역에서 센카쿠를 지지하면서 일본이 힘을 실어주고 또 군사력을 증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중국을 견제하고 한편으로 중국이 쇠퇴하고 나왔을 때 일본의 군사력으로 인해서 일본이 급부상하게 되면 또 한반도를 키워서 또 일본을 견제하는
이렇게 미국은 그렇게 전략적 차원에서의 선택적 군사력 강화에 대한 그런 힘의 부여를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한반도도 지정학적으로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침내 고립주의 전성시대가 다가오는가 이렇게 타이틀이 나왔고 미국은 계속 고립주의를 고집할 수 있을까? 자, 고립주의라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새화 전략이고 그리고 국제문제에 무관심하는 성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미국은 고립주의를 고수할 수 있을까요? 미국은 해양 세력이죠. 자, 미국은 해양 세력이며 해양 세력은 거점을 지배하는 전략을 구사한다. 대륙 세력처럼 영토를 확장하고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데 영향을 쏟지 않고 대신 급소를 확보해서 항행의 자유를 유지하려고 하죠. 그래서 해양 세력은 육지의 세력 다툼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 고립주의 전략을 구사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항행의 자유를 표방하는데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를 막으려고 하고 하는 중국, U자형 벨트를 만들면서 자국의 영해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자유롭게 항행하지 못하도록 미국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중국이 설정한 남중국해의 그 영해를 때로는 무시하면서 넘나들고 있습니다. 중국을 자극하고 있죠. 또 미국은 그걸 무시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고립주의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트럼프의 등장은 더더욱 고립주의가 기지개를 펴는 현상을 만들었습니다. 트럼프 현상은 미국 정치 수면 아래 잠들어 있던 고립주의의 기지개를 펴게 만들었죠. 근데 중국이 팽창하고 있는 것을 막고자 하긴 하는데 사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팽창이 지금 당장 코앞에 닥친 것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패권에 도전한다지만 잘 생각해보면 중국의 팽창은 러시아, 인도, 한국, 대만, 일본의 문제이지 당장 미국의 코앞에 닥친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립주의를 고수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글로벌 환경에서 벌어지는 신냉전 시대의 흐름은 미국을 고립주의 상황하에 놓는 것을 허락지 않죠. 글로벌 환경에서 벌어진 신냉전 시대의 흐름, 이것은 무엇입니까? 일단 중국과 대만 전쟁의 위협, 그리고 북한의 호전적 상황, 그리고 중동 이란의 부상,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상황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한반도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반도는 정전 70주년입니다. 1953년 이후에 아직 평화체제가 형성된 건 아니죠. 정전이죠. 전쟁이 잠깐 중단되는 것이죠. 그런데 전쟁이 중단된 상황에서 70년 동안에 한반도는 평화로운 상황이 주어졌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21세기에 살고 있는데요. 1900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한반도는 어땠습니까? 그 사이에 전쟁의 상황이 계속 주어졌었죠. 19세기 1800년도부터 1900년도, 그리고 1700년도부터 1800년도부터, 1500년대부터 1600년도, 임진왜란, 병자호란, 각각의 전쟁들, 100년이라는 1세기 안에서 전쟁이 계속 일어났었습니다. 21세기 1950년대에 벌어졌던 6.25 전쟁. 자, 21세기 내에서 한반도에 큰 전쟁이 벌어졌던 시기가 있었죠. 그로부터 지금 70년이 흘렀습니다. 현재의 세대는 평화로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연세가 이제 70세가 넘으신 분들은 6.25 전쟁을 겪으신 세대고요. 과연 이런 평화로운 시대가 지속될 수 있을까요? 자, 비트코인의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비트코인. 자, 코인의 등장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는 시선이 중요할 것인가?
형체가 없는 비트코인의 가치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전쟁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평화로운 시대에도 곧 접어들 것이다 라고 저는 보는 입장이고요. 평화로운 시대가 오래 지속되어 왔는데 전쟁을 제가 부추기는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이 평화로운 시대에 너무 젖어들지 말자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과거를 통해서 현실, 현실을 통해서 미래를 판단하자. 현실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자라고 자주 말씀드리고 있죠. 자, 비트코인은 어떻습니까? 비트코인은 암호체계 가상 자산이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금에 비해서 금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은 국경을 넘기 쉬운 장점이 있죠. 그리고 빠르고 쉬운 보편적인 이동 수단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다고 한다면 전쟁 시에 과거에는 금값의 상승률이 눈에 띄었다면, 눈에 띄게 활발했다면, 앞으로는 비트코인이 그 금의 자리를 대신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정학적 위기에 대해서 자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도 비트코인을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지정학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과거 역사를 계속 얘기하는 겁니까? 전쟁이 발생했던 그 시기의 주변 환경의 내용들을 파악을 하고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면서 미래에 대한 전략을 세우자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저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보는 것이고, 과거에는 금이 전쟁 시에 상승률이 눈에 띄게 나타난 자산으로 보자면 앞으로는 비트코인이 그 자리를 대신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또 다음 시간에 영상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